어 보다 이러한 시급성을 좀 보다 인식을 좀 하고 교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 산업 정책 프레임이 그런 어떤 시급성을 담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좀 판단이 돼서 이런 지역 산업 정책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한 두 번째 파트에서 좀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잠시만, 이 네네. 박사님 잠시만요. 네네. 아 지금 네. 혹시 공유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네네. 지금 들어와서 되죠? 예. 예, 예, 네. 예.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그 지역 산업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정량적인 분석 툴이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해서 뭔가 쪼끔 더 정치하게 진단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산업 정책을 쪼끔 더 정치 있게 설정해서 나가는 방향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좀 발표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4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먼저 지역 경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권역별로 HP 필터링한 그 권역별 GRDP 성장률 추이 이른바 이제 잠재 성장률의 이제 프락시로 쓴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도권하고 충청권만 빼놓고는 거의 그 2019 년까지 그러니깐 사실상 코로나가 발생하기 바로 전입니다.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모두 거의 1%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현재 코로나가 이제 2020 년에 이제 발병을 했고 이후에 지금 현재 들어와 가지고 세계 경제의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V자 형태로 회복한다 하더라도 이런 장기적인 성장 추이를 꺾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조급함이 좀 있고요. 5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이전의 과거 추이를 비교해 봤을 때 결국에는 앞으로 예상되는 그 성장 추이가 현재의 그 실현한 성장 추이와 매우 현격한 추이를 보이면서 그 중간에 있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굉장히 이 마이너스 성장 갭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갭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쪼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잠재 성장률 미만의 그 어떤 성장 저하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구 이동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비수도권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20 년에는 어 만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6 페이지 보시면은 결국에는 인구뿐만 아니라 투자 감소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향후 경제 전망에도 좀 암울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7 페이지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그 지역 경제의 그 어떤 부진한 모습이 과연 무엇에 의해서 그럴까? 몇 가지 좀 추론을 커다란 담론하에서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논의 중에 하나는 이른바 이제 secular stagnation이라고 해서 장기 성장 침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투자 수요가 산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투자 수요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를 상회하는 저축으로 인해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실질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장이 점점 침체되고 있는 현상인데 이게 거의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상 우리나라도
이 투자 수요, 특히나 이제 제조업 기반에 두고 있는 지역 경제에서는 이 투자 수요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인구 고령화 같은 것들이 산업 환경 변화의 가장 키 팩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온라인 경제 확대나 이제 플랫폼 경제의 확대 또는 어떤 기술 변화 같은 것들도 이런 장기 성장 침체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 경제에서는 이러한 커다란 현상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든 현재 상황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8 페이지 보시면은 공급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기업의 역동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깐 이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통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이 생산성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8 페이지 하단에 있는 우리나라의 비수도권의 기업의 생성과 소멸의 활동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롭게 생산성을 가지고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나타난 기업 그리고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퇴출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현상.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의 생산성을 낮추는 그런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상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TFP를 낮추는 현상으로 이제 지적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대표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갑론을박이 있긴 한데 가장 큰 팩터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 또는 거대 독점 기업의 등장이 이러한 신규 기업의 진입이나 기존 기업의 퇴출을 저해하고 있고 결국에는 대기업에 종속되는 지역이나 대기업 네트워크 구조 하위 구조에 있는 그런 어떤 계층에 있는 공간들이 결국에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 어 분공장 형태의 어떤 지역 경제를 미뤄 봤을 때 이러한 생산성 저하는 지역 경제에 좀 다이렉트리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9 페이지 보시면은 가장 또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관련 산업들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년 이제 네이처지에 나온 그림인데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이제 작년 네이처지에 있는 나온 그림인데 이제 미국의 카운티를 대상으로 본 결과 상위 25%의 특정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쪼끔 더 고도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산업이 특정 지역에 이제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제 밑에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게 시군구 레벨에서 본 건데 이 동그라미 크기가 인구의 규모입니다. 인구의 규모가 큰 지역하고 인구의 규모가 작은 지역하고 이 Y축이 1 인당 소득 증가율인데요. 거의 플랫합니다. 그러니까 즉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을 지속해서 견인해 나가는 그런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특화된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조정 비용을 대도시 또는 대기업이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상 지역 경제에서는 좀 위기로 보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많이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상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이 지역 산업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산업부 소관 내에서 일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부면 산업부, 중기부면 중기부, 과기부 또 국토부 다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렇게 분절적으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쪼끔 일원화시켜서 추진될 필요가 있긴 한데 타겟 산업 같은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산업 구조를 의 그 어떤 전환의 어떤 시급성을 인지를 하고 뭔가 쪼끔 크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역량이 계속 분산화되고 있는 경향이 좀 강한 그 정책 프레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지역 산업 정책을 쪼끔 지역 산업 정책의 그 대응 방향의 지향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 구조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 어떤 수준도 사실상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어떤 위기 의식을 좀 생각을 해 봤을 때 새로운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되는 어떤 굉장히 지금 급박함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어 향후 지역 산업 정책은 산업 구조의 전환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기존에 이제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유발시켰던 그 전통적인 산업 발전 기제를 좀 극복하는 정책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어떤 산업 발전 정책을 피는 것도 사실상 무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향후의 산업 발전 정책에서 좀 당겨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산화된 정책 역량을 좀 결집시키는 방향으로 이 향후의 산업 정책이 좀 산업 정책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쪼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이 다부처 또는 범부처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략 산업을 좀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일종의 하나의 그 성과 개선 체계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한 성과 개선 체계에서 그러니까 즉 전략 산업을 그 지역의 육성 산업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을 좀 부처별로 바꾼다 하더라도 뭔가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조건이라는 것이 이제 9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이 첫 번째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나 성장 거점화 가능성 그리고 지역 산업 경제적 역량을 진단하는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 산업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핵심 아주 적절한 지역의 핵심 전략 산업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산업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성장 경로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어 고런 좀 '지역 산업 정책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략하게 요 진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결과적으로 이 10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기존에 이제 지역 전략 산업의 그러니까 지 육성 산업의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을 기존에는 혁신 주체들의 유무 또는 연구기관의 유무 또는 특허의 유무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 많이 이제 분석적인 툴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소위 이제 산업들이 얼마만큼 많이 있는지 연관이 있는 산업들이 얼마만큼 많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석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역의 육성 산업의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 산업 발전 정책이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1 페이지에 보시면은 성장 거점 가능성도 기존에는 LQ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기존의 전통적인 과거 지향적 지표를 통해서만 저희가 성장 가능성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쪼끔 더 미래 지향적인 그 방법론을 통해서 저희가 좀 육성 산업을
육성 산업을 진단할 수 있고 그러한 육성 산업을 지역 산업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의 산업 발전 역량도 저희가 좀 결국에는 육성 산업 정책이라는 것이 그 시군구 단위로 구현이 될 텐데 그 시군구 단위에서 과연 고립되지 않고 거점화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계량적 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정책 향후의 산업 정책 방향에 조금 더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13 페이지 보시면은 핵심 전략 산업 선정도 그 기존에 이것이 발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전략 산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지역의 기존에 있는 산업 구성 요소들을 얼만큼 반영할 수 있는지 연계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계성 관점에서의 핵심 전략 산업을 선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14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러한 핵심 산업을 선정을 했을 때 시도에서 추진하는 전략 산업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시도의 특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 산업군 모두를 다 만족시키는 그리고 이들과 연계되어서 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전략 산업을 선정하는 산업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의 성장 경로를 좀 반영한 지역 산업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 이 결국에는 그 16 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노란색 이제 이거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산업 구조를 파악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하겠다는 산업은 다 노란색입니다. 다 노란색인데 이 노란색은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즉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있는 산업 발전 구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산업 구조로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의 정책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적 판단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고도화나 다각화의 성장 경로를 선택을 해야 되는 산업 발전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7 페이지 이후 이제 좀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 결국에는 이 지역 경제라는 것이 다시 장기 성장 침체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산업 발전 기제는 지역에 친화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의 지역 산업 정책 프레임은 사실상 좀 적합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지역 산업 정책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 바꿔야 되는 몇 가지 조건을 저희가 이제 그 진단 프레임을 이제 조건을 걸어서 그 말씀드린 한 3 가지 정도의 조건에 부합하는 산업 발전 정책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엔 초강력권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초강력권까지 이제 좀 고려하는 정책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향후의 지역 산업 발전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오늘 작성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 잘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무 박사님, 예,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발표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전남대에 계시는 나중근 교수님께서 예, 토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주 그 유익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또 경제 문제를 지역 경제를 진단하고 이렇게 지역 산업 그 발전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뭐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조금 그 부분들은 이제 초강력 경제권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추가적인 제언에서 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전반적인 그 문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감을 하고 이 부분 속에서 지금 지자체나 이런 부분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코로나 이 19 상황이 실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제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기존의 이제 자동차 산업이 지금 이제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 칩 때문에 지금 생산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단적으로 우리 지금 산업 구조의 변화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생활 패턴 전체도 지금 뭐 학회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대부분 디지털 전환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방법대로 이제 지역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을 다 구조적으로 변환시키고 다 변화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을 진단을 하고 타겟 산업을 설정을 하고 그 부분들을 육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변화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은 이제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변화하는 이 디지털 전환 속에서 지자체나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런 것들을 기다려 줄 수 있을 것인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수도권의 집중이랄지 그다음에 지방 소멸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디지털 전환의 어떤 큰 흐름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 진짜 이게 산업과 생활에 이제 연결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는 그 여러 가지 성장 산업을 발굴도 하고 이런 기존의 산업을 이제 고도하고 다각화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 개편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런 기업들 입장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다려주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규모 경제랄지 도시화 경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의 경제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일자리가 또 계속해서 유수한 그 인력이 이제 공급되는 그런 구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어떤 그 스탠다드 측면에서 굴러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방의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수도권의 일반적인 부분들하고 지방하고 조금 아니해서 지방의 어떤 관점 속에서 특단의 어떤 대책, 특단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을 산업정책의 관점 속에서 내놔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 큰 흐름 속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기술과 자본에 의해서 이런 공간 재편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방에 있어서의 뭐 지방은 인구도 이제 감소하는 반면 우수한 인력도 이제 수도권으로 집중되어지고 그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지방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줄어드는 인구와 MZ 세대가 다 뭐 이렇게 많이 그 좋은 여건들을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공간 재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 입장에서 이러한 그 아까 이제 초광역 부분에서 묶을 수 있는 그런 산업, 그 다음에 대도시권에서 묶을 수 있는 그런 산업,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와 지방과에 묶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좀 나누어서 이런 계층별로 이런 그 산업들을 좀 그 전략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디지털 전환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 산단이랄지 이런 것들을
재고조화하고 그런 부분 속에서 기계와 로봇이나 이런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조 재편을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그 일자리와 그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저는 이제 공간 단위의 초강약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산업과 그다음에 이제 대도시권에서 있어서 그런 산업과 이런 대도시권과 이런 중소도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 차별화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단도 이렇게 또 이루어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관점 속에서의 그런 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그 타겟 산업을 발굴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육성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관점 속에서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지 않는가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궁금하고요. 지금 이제 추가적인 재원에 있어서의 이제 그 지역 균형 뉴딜이랄지 이런 그 다각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특성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추가적인 재원에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새로운 요소 속에서 이제 한번 그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그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순서들을 한번 이제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해준달지 하는 그런 그 디테일한 부분 속에서의 지역산업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지금 이제 분절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역산업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그 지방 중앙 정부가 아니면 지방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한번 저는 어떤 그 지역을 한번 모델 케이스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다른 그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고 그 어떤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우리 도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이제 그런 그 지역 산업을 진단을 하고 그 부분 속에서 전략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은 이제 그런 그 맞춤형으로 지역 맞춤형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새로운 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주력 산업 같은 거는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다양화를 어떤 식으로 하면서 이 구조 개편을 할 것인가라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그 모형 케이스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그 부분 속에서 문제점은 없는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좀 도움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나주몽 교수님 어떤 그 코멘트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이상호 박사님이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지방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산업발전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좀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사실상 정책의 속도와 기업이 원하는 속도가 좀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을 좀 저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산업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커다란 산업군이 있다고 했을 때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산업 발전 정책 경로가 좀 일종의 패스트 트랙 같은 경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좀 영악하게 좀 영리하게 산업 정책을 조금 운영해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지역 맞춤형 지역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전적으로 좀
공감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파일럿 스터디나 아니면은 그거를 모형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산업연구원 차원에서 지금 뭐 김민수 박사님도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부산이나 경남을 사례로 열심히 연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할 때 쪼끔 계속 지금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파트는 뭐냐면 과연 제가 오늘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그 지역 산업 산업 발전 기제라는 것이 지역에는 친화적이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이 상태에서 정책 공간 단위를 시도 단위라고 잡는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수도권에 밀릴 것이 뻔하니 공간 단위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규합시켜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뿐더러 그 산업이 무엇인지를 쪼끔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는 있지만 즉 그 어떤 산업이 초강력 단위에서 추진에 대한 산업이어야 하는지 또는 대도시권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산업인지 그리고 중소도시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산업인지도 이를 저희가 좀 파악해야 하는데 어 아직까지는 어떤 좀 정형화된 그런 툴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굉장히 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상당 부분 접근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쪼끔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오늘 말씀드릴 때 상당히 지역이 상당히 암울한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역이 사실상 위기이지만 기회라는 인식도 저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쪼끔 더 이 정책이 뒷받침되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작은 생각에서 좀 정책 방향의 좀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좀 저의 그 교수님 말씀에 네, 좀 답이 됐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정에 이제 가장 그 시급한 그런 부분이 기업들의 어떤 디지털 전환의 그런 부분인데 지방은 수도권하고 달리 약간 인구 소멸에 모든 많은 그 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파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뭐 지방의 그 디지털 스마트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의욕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정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아까 그 큰 흐름이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파격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 정책적 대안을 좀 어떤 그 스트레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이 좀 기회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언이나 이런 부분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어떤 첫 번째 발표가 좀 길어지고 있었는데 토론도 그렇고요. 자, 두 번째로 김인수 박사님께서 그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아마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화면을 좀 예, 콘텐츠 공유해서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 공유가 안 되네? 공유가 되는데 그 콘텐츠 공유 누르시고 오르시면 됩니다. 예. 지금 보이시나요? 아니죠? 예. 예, 지금 됩니다. 되죠? 예. 보이시나요?
공유가 되나요? 예, 됩니다. 네, 예, 지금 보니까 되겠죠? 지금 하시면 됩니다. 예. 네, 발표하면 되겠죠?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인사는 좀 생략을 하고요. 오늘 발표 내용이 정책 공간을 좀 넓혔을 때 과연 이러한 효과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방법론적인 거하고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에 있는 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부산, 울산, 경남이 뭐 어떠한 산업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그 정책 공간을 광역시도로 한정을 한다면 그 광역시도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구조의 특성이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치면 그러한 것들을 부울경으로 이렇게 합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개방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표가 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지역이 부울경이 합쳤을 때 오히려 개방성과 혁신성이 높아지더라.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제 1페이지에서 보면 약 개방성이 뭐 지수로 보면 약 18.5% 정도가 증가를 하고 이러한 그 혁신 개방성은 지역의 성장, 지역의 성과를 촉진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논문들에 대한 거를 우리나라에 좀 맞게 데이터의 구독성과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모델을 가지고 부울경의 어떤 통합 정책 공간에서의 효과를 좀 보고 거기에 대한 시사점을 좀 찾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울경으로 합치다는 얘기는 각각의 광역시도에서 갖고 있는 산업 구조적인 특성을 부울경으로 합쳐야 되는데 그러한 연결성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래서 시도별 구조적인 특성을 정책 공간을 확대할 때 어떤 연결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모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이제 산업 아틀라스다 이렇게 일단 이름을 명명을 했고요. 산업 아틀라스는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거기 두 가지 표가 있는데 기업의 거래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산업의 거래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로 출발을 한 거고요. 어느 한 기업이 부산에 있는 기업이 판매와 구매 관계가 이렇게 있다면 이 관계를 기업의 거래 관계를 산업의 거래 관계로 치환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기업이 산업이 있고 각각의 판매 기업과 구매 기업들의 물론 여기 안에 이제 지역이 있는 거죠. 요 부산은 요 데이터의 기준이 되는 기업이 되겠지만 요 스몰 A의 기업이 30399인데 이것이 뭐 주변에 있는 경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만약에 이게 치환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기업의 거래의 빅데이터를 산업의 거래로 바꿀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네트워크에는 이제 노드와 링크가 중요한데 노드는 산업으로 하는데 산업을 가장 잘게 쪼개었을 때 세세 분류에 해당되는 여기서는 이제 뭐 5KSIC 코드로 가지고 이제 기준을 했고요. 10차 기준으로 한 1191개 정도로 현재 구분이 되고 있는데 산업으로 이렇게 기업의 거래를 치환을 하면 그 연관성, 특히 말하는 링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다양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술의 관계, 뭐 여러 가지 혁신의 관계를 링크로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는 거래액을 가지고 산업의 거래액을 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관성을 계측을 하는데 연관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산업 간에 뭐 대충 1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어서는 한 200만 원 정도가 거래가 됐다면 그 연관성이 2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실제 거래액이 컸을 때 두 개의 산업의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그 강도를 잴 수가 있다. 그래서 요 RR 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결국 이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보고 1보다 큰 것의 관계들을 찾아서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것. 요것을 이제 아틀라스 모형이라고 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출발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현재 나이스 신용정보에서 2020년 4월까지의 데이터를 봤을 때 180만 개, 190만 개의 기업체가 2,500만 개의 거래 수를 가지고 지역별로 이제 한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부산, 울산, 경남을 따로 분석해보고 부울경을 합친 형태의 아틀라스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이런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형태가 구축이 되면 각각의 노드는 산업이 돼 있고 이와 같이 연결선, 링크는 그 두 개의 산업 간의 연관성을 앞에서 봤던 현시 연관된 어떤 거래액을 기준으로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러한 모형을 지역의 공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부산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뭐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와 거래한 부산 기업의 어떤 산업의 거래로의 정보를 치환해서 이러한 형태로 찾아내면 각각의 지역별로 이걸 이제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광역시도 기준으로 하면 뭐 17개가 나올 수 있겠고 또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을 합친 그러한 부울경의 어떤 산업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특성을 찾아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과 산업의 타겟팅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의 내용은 이러한 네트워크가 나오면서 2014년에 크레스포라고 하는 서민이 이 네트워크의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내생적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산업 선도성과 개방 혁신성의 두 가지를 가지고 그 구조적인 특성을 거시적으로 보는 이 지표를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적용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선도성은 결국에는 이런 산업의 관계를 막 연결을 가지고 보면 연결이 가장 많이 돼 있는 산업부터 연결이 가장 작은 산업의 그 계층 구조를 그리면 그 계층 구조가 지역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한 특성은 결국에는 연결이 많은 산업이 그 지역에 나타나서 그 산업이 어떠한 산업이며 그 산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성과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를 부과해서 산업 선도성이라고 하는 저는 명명을 했고요. 두 번째 특성 중에 하나는 연결에 대한 특성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에 대한 특성을 간단하게 이제 모형을 가지고 보면 여기서는 이제 산업의 수는 33개의 산업의 노드로 돼 있고 링크는 64개를 동일하게 놓고서 세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 특성을 그려서 여기에 대한 구조적인 특성을 지표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 어떠한 특별한 선호적인 연결, 목적의식이 없이 랜덤하게 됐을 때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중심에 있는 산업들끼리 아주 거래 관계가 밀접한 또는 산업의 연관성이 밀접한 그러한 특성, 주변은 뭐 주변끼리, 중앙은 중앙끼리 또는 허브는 허브끼리 되어 있는 상태. 세 번째 특성은 실질적으로 중앙과 외부에 주변에 있는 산업들이 중앙에도 연결되어 있지만 외부에 있는 산업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성을 그냥 모형화했을 때는 동류성 또는 비동류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구조적인 특성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비동류성의 특성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허브에 있는 산업들이 주변에 있는 산업들과 아주 다이렉트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의미는 주변에 이러한 새롭게
그 중심 산업이 아니면서 지역의 신산업이든 어떤 뭐 벤처든 이런 산업들이 중심에 있는 뭐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결이 돼 있어서 실질적인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정보나 이러한 것들이 가장 빠르게 주변과 허브가 아주 빠른 그 속도를 가지고 이게 전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만약에 기술에 대한 정보라면 이러한 신산업에 대한 정보가 주력 산업과 빨리 전파가 돼서 실질적으로 개방 또는 혁신성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거를 수치화해서 어떤 산업 구조의 특성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뒤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례로는 이제 실리콘밸리와 대구의 경우를 이제 그 해외 논문에서 나온 걸 보면 결국은 네트워크의 성공과 네트워크의 실패가 그 지역의 성과로 이어지더라 하는 것이 이제 근데 오늘 이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논의에 있어서 핵심은 실질적으로 부울경에서 이러한 네트워크적인 특성이 각각의 부산, 울산, 경남에 따로 산업을 육성했을 때와 합쳐서 육성했을 때는 과연 이 차이가 있을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부록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제안한 거는 최근에 이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 부분들이 많이 어떻게 지역균형 뉴딜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요. 뭐 이런 관심들이 이제 균형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서 이제 연관해서 제가 일부 연구를 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뉴딜과 관련된 산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뭐 일부는 이제 융합 뉴딜이라고 얘기해서 10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각각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 댐과 관련된 분야들의 키워드들을 발표를 했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전문가들이 보는 것과 또 매스컴에서 얘기한 것들의 키워드를 각각의 분야별로 이렇게 모아본 겁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키워드와 연결된 산업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걸 한번 찾아본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본 관점은 이러한 디지털 뉴딜 중에서 각각의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각각의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의 특허에 2020년 초부터 2001년까지 한 20년 중에서 10년치에 해당되는 것, 사업화가 이제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는 것들을 10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겁니다. 이 분석을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 뉴딜 분야 중에서 뭐 스마트 그린 산단의 키워드를 가지고 특허를 찾고 그 특허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 연계된 산업의 분류들이 이제 제시가 되면 이 산업들을 쭉 찾아보면 특허 수와 비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이 산업의 그린 뉴딜 분야 중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에 해당되는 분야로 보고 이러한 산업 분류 코드를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뭐 그린 에너지부터 10개 분야가 쭉 있는데 이러한 거를 가지고 사례를 뭐 부울경 사례를 가지고 이제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디지털 뉴딜의 특허 기반의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 산업의 그 분류 코드를 찾아서 이렇게 보면 측정해 보면 이 그래프에서 재밌는 게 나옵니다. 정책 공간을 광역시도로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이 분포가 나타나요. 근데 서울, 경기가 어쨌든 디지털 뉴딜 쪽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부울경의 각각의 정책 공간을 부울경으로 합쳤을 때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죠. 일단 제가 선도성에 대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개방 혁신성이 높아지면 내생적 어떤 지역의 성장성이 확보가 될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을 이제 뭐 여기 표에서 제시했고요. 이 포지셔닝을 보면 그렇다면 이러한 그 뉴딜 분야 중에서 각각의 지역이 지역균형 뉴딜 차원에서 어떤 정책 공간을 확장했을 때 어떠한 산업이 실질적으로 타겟팅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지금 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거고요. 이제 그린 뉴딜을 보면 앞에 이제 디지털 뉴딜이고요. 그린 뉴딜 부분에 대한 그 산업을 통합해서 그 각각의 지역과 부울경 지역을 합치면 그린 뉴딜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그 어떤 혁신 개방성 측면에서는 거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 그 다음에 부울경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부울경의 각각의 지역보다는 부울경이 정책 공간을 합친 어떤 산업 타겟팅을 통해서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내생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이렇게 계량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에는 디지털 뉴딜과 융합됐을 때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울경이 서울 경기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울경이 만약에 메가시티다 최근에 그런 정책 공간을 좀 확장하거나 또 행정 공간까지도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산업 구조의 혁신 개방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성장성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가능성을 본 연구에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계속해서 보면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부문별로 이렇게 살펴본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정양적인 분석을 했을 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또는 융합 뉴딜 측면에서 부울경이 갖고 있는 포지셔닝이 상당히 부울경만이 갖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물론 여기서 자료를 뭐 충청권이나 뭐 호남권에 대해서는 제가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충청권을 연구한 걸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충청권의 경우에는 충남의 그 어떤 이러한 뉴딜과 관련된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충청권 전체보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산업 구조가 상당히 좀 융합이 되거나 또는 시너지를 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데 유독 이 부울경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각각의 광역시도가 갖고 있는 어떤 차별성이 시너지로 나타나는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부울경 차원에서는 이러한 뉴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광역적 연계로 가는 그러한 그 정책적인 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그린 뉴딜 중에서도 이제 그건 타겟팅을 좀 더 좁혀가면은 과연 이러한 현상들을 쉽게 담보할 수가 있느냐 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부울경 지역에 협업할 수 있는 그 세세 산업 분류가 나타나느냐라는 걸 한번 좀 이제 샘플로 본 겁니다. 수소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코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코드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여기서의 색깔은 이제 지역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울경 전체로 네트워크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각각의 산업이 지역에 있어서 3개 지역에 있어서 우월성을 갖는 것. 여기서는 이제 종사자 수의 비중을 가지고 이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산업을 종사자 비중이 3개 지역에서 높은 거를 달리 색상을 표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소 산업의 경우에는 부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분석과 관련돼 있는 일부분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수소가스를 생산하고 담을 수 있는 뭐 어떤 용기가 경남과 같이 뭐 이런 차별적으로 산업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분할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울경이
각각의 산업의 분업화가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산업의 분업을 통한 부울경 내에서의 성장성을 각각의 지역보다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연구에서 이제 보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친환경 선박 중에서 뭐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것 코드들이 제안이 됐는데 그걸 보게 되면 실제로 경남과 부산이 각각의 지역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역의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가 있다. 또 미래차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경남, 부산, 울산이 동시에 이 정책적인 어떤 협력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생태계 관점에서 상당히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타났고요. 뭐 해상 풍력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경남, 부산, 울산에서 각각의 산업의 코드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이거를 뭐 부가가치 기준이라든가 생산의 비중으로 보면 이제 좀 어떤 분류가 되는지는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단 산업의 종류들을 보면 나타나겠고 실질적으로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경남의 특화에서 나타난 걸로 보게 되면 해상 풍력의 발전 장치라든가 또는 친환경 연료 전지 시스템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신산업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신산업을 통해서 3개 지역이 협업을 했을 때는 상당한 시너지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걸로 보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울경을 사례로 봤을 때의 어떤 정책 공간의 통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산업의 구성이 이런 매개 산업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 동그란 게 이게 매개 산업이고요. 이거는 각각의 지역이 갖고 있는 주력 산업인데 이러한 매개 산업들이 각각의 지역에 갖고 있는 주력 산업들을 동시에 연결하는 산업들이 분업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와 같이 혁신성이 높아지는 어떤 그 정성적인 분석의 기반은 이러한 매개 산업들이 부울경 지역에 존재해서 어느 지역에는 없는 산업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들과 연계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산업의 생태계를 좀 혁신성, 개방성을 높여주는 걸로 가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책 과제들을 좀 매개 산업 중심으로 좀 찾아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융합된 신산업들을 찾아서 지역의 구조적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경우가 이러한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책적 시사점은 결국에는 정책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산업의 분업을 지역적인 공간적인 측면에서 좀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겠고 그런 효과들을 정량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필요한 정책들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아틀라스 모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장 경로를 동태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냐,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걸 분업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거를 지역 맞춤형으로 뭐 좀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광역시도가 갖고 있는 차별성을 시너지 효과로 갈 수 있는 광역 연계의 산업 생태계는 뭐 여러 가지 산업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러한 뉴딜, 한국판 뉴딜을 가지고 지역균형 뉴딜로 활용하는 방안이 좀 더 어떻겠는가 하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경남의 사례를 가지고 보면 산업의 타겟팅은 3개 지역이 모여서 다 합의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를 분업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산업, 어느 분야를 할 것이냐 하는데 이게 합의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그 좀 특별한 거버넌스를 좀 운영을 해야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사점을 좀 얻을 수가 있었다 하는 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산업의 구조를 네트워크 형태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해서 아틀라스 모형을 기업 거래 기반으로 산업의 연관성을 추출해서 이 모형을 가지고
정책 공간을 확장했을 때에 최근에 어떤 한국형 뉴딜 또는 한국판 뉴딜의 어떤 테마를 잡아서 사례를 가지고 한번 광역 연계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번 우리 지역 산업을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또는 지역 산업의 성과를 좀 더 광역시도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확장한 개념으로서의 보다 협업의 개념으로 가는 이러한 정책적인 전환과 또한 그러한 산업의 타겟팅을 좀 이러한 그린 뉴딜 또는 여러 가지 디지털 뉴딜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큰 시사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에 대해서 경남연구원에 있는 남종석 박사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수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들 전체적으로 저희 일단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들이 이러한 어떤 기업 거래 업종 간 거래 관계나 이런 아틀라스를 매개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서 이렇게 제시한 것들이 정말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요. 사실 왜 그러냐면 저희 이 경남 현 지사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지향을 했거든요. 하나는 이제 메가시티 전략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린 뉴딜을 의제화시키는 역할들을 초기에 했었는데 김은수 박사님 발표에서 잘 나타났듯이 저희들이 메가시티 전략을 했던 것 자체는 첫 번째로 동남권 내의 산업적 연계 구조가 굉장히 응집적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잘라서 경남, 부산, 울산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새로운 산업으로의 융복합 과정, 그러니까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자동차 디지털 전환, 그리고 그린 이런 부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경남이 가질 수 없는 산업적 요소들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이 경남이라는 공간 내부에서보다는 광역적 단위로서 추구했을 때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것들 우리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메가시티 전략을 처음에 이제 제안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사실 우리 경남이 아까 이상호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제조업이 2010년대, 12년도부터 장기적으로 계속 침체해 왔는데 그 속에서는 우리가 이미 세계 수요 자체가 감소했던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주력, 경남의 주력 기업들이 대부분 다 중국과 같은 새로운 이렇게 저가격 경쟁자들이 진입하면서 경쟁이 굉장히 시장에서의 시장도 성장이 정체된 국면에서 저가격 경쟁자들이 우리가 갖고 있던 시장을 점유해 오면서 나타나는 성장의 하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특히 우리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보다는 주로 중위 기술 산업들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오히려 그린 뉴딜을 매개로 하여서 신에너지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저희 산업 경남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에너지 체제의 전환 그리고 산업 체제의 전환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제화시켰고 이것이 이제 지금은 작년에 우리 도지사께서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그것이 국가 전체의 정책적으로 반영되었는데 이런 점들에서 오늘 이 김윤수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아틀라스를 매개로 해서 김윤수 박사님 저희 경남도 발전 전략도 이렇게 장기 발전 전략도 같이 작성해 주시면서 지금 오늘 분석의 결과를 그대로 이제 좀 더 동남권 차원에서 또 구체화시켜서 좋은 발표를 듣게 돼서 정말 저희들도 굉장히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방법론과 관련돼서 일단 직관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산업 선도성과 지금 두 개의 지표 개방 혁신성을 갖고 이제 우리 분석을 하셨는데 이 산업 선도성과 개방 혁신성은 저는 일정하게 대체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산업 선도성이 특정한 지역은 작은 어떤 단위, 예컨대 경남이면 경남, 울산이면 울산 특정한 지역에서는 선도성이 하나의 산업이 큰 선도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작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이 없을 수 있고 그러니까 특정 산업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도성은 높을 수 있는데 반면에 특정한 산업의 선도성에 기초해서 위계적 구조가 확산되어 있으면 개방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 지평이 확대되어지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선도성은 일정 부분 약화되어지고 반면에
혁신 개방성은 높아지는 이런 일정한 부분에 대체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제가 직접 분석한 것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직관적으로 충분히 작동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그 5페이지에 김윤수 박사님께서 이렇게 제시한 네트워크 유형에서 일정하게 동류성 네트워크에 상당히 좀 가깝거든요. 우리 경남과 울산과 부산을 독립시켜 봤을 때 중심성에 있는 기업들 내부의 산업적 연계는 굉장히 응집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외부와의 연결성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한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부울경으로 확산되었을 때는 일정하게 중심적인 선도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방성은 확장되는 그런 방식으로, 예컨대 동류성 네트워크에서 내생적 보건 네트워크로 조금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발표에서 좀 이렇게 구체적인 실증적인 요소로 제시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제대로 받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박사님께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거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의 어떤 선도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어떤 개방성들을 확장시켜야 되고, 그런 개방성을 확장시키려고 한다면 김윤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이 갖고 있는 매개성들, 그리고 보완적인 어떤 산업들과의 복잡성들과 상호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매개로 해서 가는데, 이 경우에서 부울경은 상호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료도 그와 같은 것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이번에 동남권 발전 전략과 같은 공동 작업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려면 일단 동남권 차원에서의 어젠다를 공동의 어젠다에 기초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의 성과 체계나 보상 체계는 각각의 현재 행정 체계 자체가 경남이면 경남, 부산이면 부산, 핵심적인 것들을 자기 지역으로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지금 현재 이 보상 체계 자체에 있어서의 일정하게 그리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인 어떤 단기적인 목표들,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실 저희 도에서 메가시티를 계속 주거장하니까 이 도 내에서의 여론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산에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R&D 기능이라든가 네트워크에서의 다양성, 그 다음에 생산자 서비스가 사실은 부산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약하긴 약하지만 디지털과 관련된 제도 서비스, 제도 지원 서비스 부분에서 부산이 훨씬 더 발전 가능성들이 있는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는 거죠. 현실적인 측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동남권 전체의 전략적 기획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틀에서 오늘 박사님의 발표가 좀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래도 두 가지 부분에서는 여전히 제약 조건이 드는데, 그것은 아까 이상호 박사님 발표하고도 연결되는 건데요. 대개 선도 기업들이 이 지역의 투자를 굉장히 하지 않을, 이거는 저는 전라남북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영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대부분의 심지어 조선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과 같은 생산 기반은 여기에 있더라도 R&D라든가 디지털과 관련된 어떤 소위 시스템,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운영 체계와 관련된 디지털화된 어떤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거의 대부분 서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것은 가치 사슬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 부분과 물류 부분에만 특화되는 그런 어떤 한계를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 혹은 극복할 것인가의 측면에서는 저는 지역 대학의 어떤 지역에서의 대학의 지원들 혹은 어떤 성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지원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되어지니까 그냥 폐쇄한다,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대학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선택들이 일정하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뭐 전라남북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남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서의 공동 전략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혜를 주더라도 예컨대 그것이 뭐 부산에 오든 아니면 경남에 오든 혹은 뭐 우리 서부 경남으로 가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공동의 기업 유치 전략들을 갖춰서 그리고 그런 선도적인 어떤 기업들이 유치되어야만 주변 지역에서 예컨대 부산에서 선도 SI 기업과 관련된 선도 기업들이 오면 동남권에서 그 부울경에서 공급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같이 성장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협력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그 이 산업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 그와 같은 필요성을 좀 더 강하게 이 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정책적인 어젠다로서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들이 이 그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영남권하고 지금 그 뭐 아까 이제 그러면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네트워크의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블록화시킬 것인가라는 건데 저는 꼭 영남 호남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그 서부 상권하고 목포나 광양이나 이쪽하고 순천과 관련된 산업 연계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 실제로 그 흐름들에 보면 그리고 제조 기반도 상당히 유사한 측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미시적인 수준, 조금 더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산업적 연계성들을 좀 더 이렇게 네트워크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합하는 공동의 어떤 발전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김윤수 박사님이 남정수 박사님 코멘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도 관심이 갖고 있는 게 이제 혁신 개방성과 선도성과의 관계인데 모든 걸 아직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산업이 발달했을 때는 혁신 개방성이 높아지면 산업 선도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해외 논문이나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결국에는 혁신 개방성이 높은 산업의 구조는 산업의 자체가 모듈화가 돼간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빨간색 쭉 보면 외부의 산업들과 자꾸 연관이 돼서 혁신 개방성이 높아지면 이런 그룹들이 하나의 어떠한 생산 공정이든 부가가치 사슬이든 거기에 지역이 적응해서 모듈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외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현재 동의하는 것 같고요. 본 연구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전략산업을 지역에서 얘기를 쭉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개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아직은 그 연구나 또 관심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울경이 이와 같이 분업화가 되는 그 시너지 효과의 역할은 결국엔 지역이 갖고 있는 매개 산업에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매개 산업에 대한 연구와 매개 산업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 산업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추가적인 것은 시간이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자, 강원대학교에 있는 정 교수님께서 정성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앞에 발표들을 너무 잘 들었고요. 좀 짧게 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초연결형 산업혁신 플랫폼 기반의 혁신 생태계 강화 방안인데요. 여기에 초점은 뭐 학술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플랫폼 경제나 이러한 그 연결성의 어떤 이 기술들이 강화가 되면서 기업 지원 정책을 어떻게 한번 갖고 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요거를 축으로 해서 앞으로 좀 실증 연구를 가져가면서 그 현실적인 어떤 정책 방안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는 입장에서 한번 쭉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아시고 계시고 또 앞서 말씀을 해놓으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거는 디지털 경제에서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이미 뭐 이런 그 일반화된 책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러한 초연결 경제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한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플랫폼 굉장히 다양한 방식에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초점을 두는 플랫폼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그 가치 사슬에 의해서 쭉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이제 생산 체계라든지 산업 운영 체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방식을 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산업연구원의 김선배 박사님이 그 말씀하신 파이프라인 플랫폼 경제 가치 사슬 구조의 변화인데요. 그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플랫폼 경제에서 축소된 업스트림이 존재하고 또 확대된 다운스트림이 존재하는 건 이제 이건 다 아실 거고, 제가 요소를 찾았던 것들은 이러한 이 각 영역마다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영역마다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 구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협력적 창업이라든지 그러한 협력 모델,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그 발굴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여기서는 뭐 이 연구에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EDP 같은 기업가적 발견 과정을 얘기하는 워킹 그룹,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기업가적 발견 과정이라는 입장에서 앙트로프레뉴어십과 발견 과정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산업에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 나가는 블루오션을 찾아가는 모험가적인 벤처적인 어떤 정신과 그다음에 발견학습, 교육학적으로 과정지향적인 발견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기업가적 정신을 성찰하면서 여기서 한번 성공한 집단이 차기 신제품에서도 신제품 개발이나 차기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 상당한 지식적 축적과 경로 의존적인 그러한 영향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까도 한번 내재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시대에서 디지털 경제든 모든 그 플랫폼 경제든 중요한 거는 그러한 융합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산업을 그 발전시킨다든지 기존에 쇠퇴한 것들에 회복력을 가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훨씬 더 이제 앞당겨졌죠, 이러한 것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초연결형 산업혁신 플랫폼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김선배 박사님이 얘기하신 스마트 지역혁신이라는 그 개념에 기초를 해서 이러한 초연결성 기반의 기술을 활용하게 되고 산업별 가치사슬 단위의 연관기업하고 혁신 주체들이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에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산업이 산업 측면 자체에서만 지나치게 매몰되면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산업 발전은 결국은 교육과 사회와 기술과 공간이 융합된 상태에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이게 선언적인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자, 1960년대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는 제가 뭐 공간상 얘기 안 했지만 지면상 1960년대에 핀란드는 그 산업 발전을 경제 발전을 뭘로 시켰냐면 교육 개혁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그 교육 개혁은 30년 동안을 추진했었고, 그러면서 핀란드의 교육 개혁이 성공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전체의 혁신 시스템을 갖고 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뭐를 했었냐면 수출 산업화라는 그 실물 경제에 초점을 둔 국가 운영 체제를 갖고 갔던 거죠. 자, 근데 2020년, 앞으로 지금 60년이 지난 2020년에도 똑같이 수출 산업화를 강조할 것이냐. 그리고 신기술은 계속, 이제 혁명적으로 신기술이 계속해서 나오는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이러한 산업적인 정책만을, 그러니까 산업 위주의 정책을 고수할 것이냐. 그렇다고 뭐 산업 정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러한 융합적인 것들이 들어가면서 산업 정책의 퀄리티를 높여가야 될 시대가 왔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업, 대학, 이제 각 공간 간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만나는 공간은 가상 공간과 XR 시대죠. 가상 융복합 공간.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상 융복합 공간에서 이러한 가치 사슬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도 또 하나의 이제 과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플랫폼만이 과제가 아니라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연결성 경제가 더욱더 강화될 수뿐이 없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오늘은 그냥 단초 정도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어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이러한 6가지 측면에서 기업과 지역과
소비 부분과 인프라와 제도와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플랫폼이 중요한데 플랫폼보다 더 중요한 건 플랫폼의 거버넌스입니다. 플랫폼 리더십과 플랫폼 파트너십과 플랫폼 스폰서십인데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플랫폼은 물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뭐 제가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장을 해왔던 부분. 그러니까 의외로 플랫폼 경제는 개방적인 경제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용자의 입장에서 이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릭트한 경제고 활용자한테는 누구나 마음껏 써라. 단 그 일정한 비용들을 지불해 가면서 또는 철저한 관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고 이것이 지멘스라든지 이런 대기업 주도형 플랫폼은 훨씬 더 폐쇄적이라는 것.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플랫폼을 이걸 따라가자가 아니라 이러한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 산업에 적용을 해볼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산업단지공단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미니클러스터 정책도 있고요. 해왔고 그것이 뭐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1차적으로 이러한 플랫폼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산업단지를 국한시키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를 통해서 플랫폼의 어떤 이러한 클러스터 영역도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에 대한 기업이 갖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가 진전이 돼야 되는 게 이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진전되지 않으면 이 연결성 문제를 갖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기업의 중소기업의 80%가 스마트 팩토리 1단계입니다. 1단계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재무구조나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 엑셀을 갖추는 단계 정도가 1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2단계, 3단계로 4단계는 이제 완전히 무인공장화 가면서 이제 전가치사슬 체계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로보틱화되고 진짜 연결성이 강화되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1단계에 많이 80%가 머물러 있고 1단계의 기업이 가치 사슬에서 퍼스트 벤더가 2차 벤더, 3차 벤더를 스마트화 시키는 데 있어서 드는 기업당 소요 비용이 평균 1억에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게 시흥산단에서 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기업들은 1차 벤더에 속해 있는 2, 3차 벤더들은 이거를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정부 지원은 여기다 쏟아져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벤더 안에 사슬들을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플랫폼을 진척시키다 보면은 이제 핵심적인 창업 부분과 생산 기술 부분과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제시하지 않았지만 연구 장비 부분이 앞으로 이제 플랫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연구 장비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지역산업 그래서 플랫폼 유형은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대기업 주도형 플랫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중소기업의 협력까지 가면 좋은데 어쨌든 협력 플랫폼이 존재를 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벤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치 사슬 안에서 움직이지만 모기업이 있다면 1차와 2차와 3차 벤더까지인데 3차 벤더까지가 2차를 따라가는 요 극간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4차로 가면 벤더의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사슬 속에 속하는 것보다는 그건 뿌리 산업 이거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해갖고 진짜 식구를 사슬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 전문 기업들, 그러니까 KT라든지 KT가 통신회사지만 요즘에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했죠. KT라든지 또 더전비즈온이라든지 심지어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이터 전문 기업들이 기업들의 자산이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실질적으로 이들과 기업들이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관리하면서 데이터 가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이 발생하는 유형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기업은 말 그대로 이제 창업을 발생시키고 창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력 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평적 중소기업의 협업 플랫폼이 있습니다. 수직적이진 않더라도 이런 수평적 기업들의 플랫폼이 이미 우리나라 국책 R&D 과제에서는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몇몇 대학들이 창원에 있는 스마트 산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모아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까 그 스마트 지역 혁신에 관련된 이 내용이 제가 이제 그 사업적인 기업 지원 서비스의 사슬로 푼다면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창업과 생산기술 연구 장비는 나중에, 그러니까 다음에 하더라도 창업과 생산기술 쪽에서 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여기도 역시 기본적인 건 플랫폼 그 거버넌스는 만들어져야 된다. 리더가 존재해야 되고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고 스폰서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참조를 해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창업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플랫폼의 스폰서십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참가나 이용 자금을 이제 지원하는 쪽이 된다면 플랫폼 리더십을 통해서의 특정 산업단지라든지 특정 그 밴드에서 창업의 R&D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창업 활성화 추진 협의회 같은 것들을 두어서 기업들이 플랫폼에 이런 창업이나 신제품 아이디어 수요들을 발굴해서 제공을 하고 그걸 전문기관과 엮고 그걸 다시 기업한테 제공하고 여기서 이루어진다면 외부 기업들한테 확산시켜서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가동하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기존 것과는 뭐가 다르고 뭐가 같냐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이러한 것들은 뭐 우리 창업 지원단이라든지 또 창업 허브라든지 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일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이제 초점을 둔 게 아까 말씀드린 이 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창업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창업들을 우리가 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고려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기계부품 산업에서도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이오 산업 같은 데서는 이러한 다운스트림에서의 창업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업스트림 내에서의 이런 창업 활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머크라는 그 신약 제약 회사 같은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은 자기가 다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어떤 신약의 소스들을 만들어내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창업을 길러내기 시작하고 글로벌적으로 이거를 센터를 만들어서 길러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창업 기업과 라이센싱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 이제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창업 플랫폼은 기존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렇게 그 스마트 지역 혁신이라는 그 틀에서 만들어진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서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창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산기술 같은 경우도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라이센싱 R&D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 상용화 R&D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 공정재선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그 아까 비슷한 그런 유사한 입장에서 이렇게 라이센싱 R&D를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플랫폼을 조성해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밋밋하지만 여기는 아까 그 전제 조건도 만들어지고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관련된 R&D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산업 지금 특히 많이 다가오고 있는 아까 뭐 나주몽 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디지털 융복합 시대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이러한 것들은 더욱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이거를 선택적으로라도 그 지원을 해주면서 이러한 틀을 만드는 건 어떠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많이 아시는 기술 사업화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요즘에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산업부,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부의 R&D 방향이 맞는 건지,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국방부의 R&D가 맞는 건지, 자,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국방부의 R&D는 국방부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기업이 선정이 되면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은 국방부 기술을 그 기업이 사업화시키는 데 있어서 연간 4억씩 4년 동안을 지원합니다. 4년 동안 16억 원을 지원하죠. 초기 2단계는 기술 이전, 특정 기업이 이전을 받아서 완전히 개발하는데 8억을 지원합니다. 국비만입니다. 한 개 기업당입니다. 한 개 기술을 가지고 한 개 기업당. 후기 2년은 그걸 가지고 마케팅이라든지 온갖 기업 지원 서비스를 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데까지 지원하는 게 국방부 R&D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16억 원을 지원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산업부는
하나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술군에다가 돈을 떨어뜨려서 이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조금 더 많으면 8천만 원 사이를 막 짜갈라 가지면서 마치 복지 R&D처럼 움직인다는 이런 방식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게 R&D 지원 서비스가 맞는 건지 후자와 같이 특정해갖고 그걸 들어가서 많이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물론 부처와 기술 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산업부,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 R&D의 문제는 뭡니까?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죠. 기업은 증빙만 하면 되니까. 3천만 원의 효과가 어떤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 1억이 났다. 그럼 누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이 흔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속된 말로 그쪽 산업부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복지 R&D라는 등 수혜 R&D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산업부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더 이상 개발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프로젝트로 주면 이건 특히 시비에 걸린다는 얘기도 있었고,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딜레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이냐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 개선 R&D는 이거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생각을 하고 시간상. 자, 어쨌든 결론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문제 해결형 R&D 프로젝트를 더욱더 발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원의 틀에 맞는 쪽으로 가는 것은 어떠냐라는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특정 산업단지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연결형 초연결성을 갖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우리 가치 사슬이 특정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특정 공간이 말 그대로 현실 공간에서의 플랫포머가 된다면 가상 공간에서의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완전히 공간을 초월할 수뿐이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게 복지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민간의 책임성도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여기서 발표하지 못했던 연구 장비 같은 경우는 공짜로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다 보니까 공짜로 받은 거 공짜로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낭비성이 심해서 민간의 어떤 자기 책임과 자기 참여 의식을 통한 정책 유도가 굉장히 필요한, 이게 이제 플랫폼 거버넌스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다 그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허동숙 국토연구원의 허동숙 박사님께서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발표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예, 우선은 그 발표 자료를 먼저 보면서 본 발표 주제가 초광역 경제권의 가능성 모색에 속해 있는 발표여서 과연 이 내용이 어떤 측면의 그런 함의가 있을까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앞에서 그 흥미롭게 봤던 거는 뭐 미클에서 피클로의 전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최근에 그런 산업단지 재생이라든지 구조 고도화 그런 지원에 있어서 개별 산단 중심의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혁신 주체들이 결합되고 산단과 연계 산단의 그런 결합, 뭐 지역사회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면서 그런 개별 산단 중심의 그런 미니 클러스터 사업보다는 더 큰 공간적인 범위, 뭐 초광역 단위에서의 그런 속할 수 있는 여러 산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클러스터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교수님 발표를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초연결형 플랫폼에서의 그런 리더십 부분이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발제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초연결형 산업혁신 플랫폼은 이제 디지털 트윈에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최근에 그런 메타버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초연결의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플랫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 교수님의 그 슬라이드 11에서 말하는 그 교육이나 뭐 사회, 기술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의 연결을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접점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이런 실질적인 접점 없이 기술만으로 연결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플랫폼의 리더십,
파트너십, 스폰서십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일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접점이 발생하고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주체에 말씀하셨듯이 뭐 지멘스와 같은 그런 대기업의 강력한 리드가 필수적일 텐데 이러한 역할을 산업혁신 플랫폼 내에서 누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냐, 누가 맡아줄 수 있고 말하자면 그 말씀하셨던 뭐 가칭으로 제시되었지만 협의회라든지 기관 이런 것들이 플랫폼 리더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리더십을 어떻게 부여하고 권한을 주고 유인을 가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수님께서 피클 사업으로 명명하셨던 그 플랫폼 클러스터 사업인데요. 이것이 뭐 창업 R&D, 생산기술 R&D, 연구 장비 공유 등의 유형을 연결하는 그런 뭐 스마트 팩토리 연계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클러스터에서 벤더형 뭐 협업 플랫폼 이런 것과 같이 다층적인 플랫폼 구조를 갖는다는 점이 과거의 그런 미니 클러스터보다는 좀 더 세분화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게 보이는데요. 다만 이러한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기업이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무엇이냐 이것이 다소 좀 불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산단공이 주도해서 이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참여하는 이런 플랫폼 클러스터를 구축을 했을 때 핵심적인 기술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과 배분 체계가 갖추어지려면 상당히 세밀한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마도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핵심적인 기술 공급자인 대학이라든지 출연연이 이 플랫폼 클러스터 내에서 어떠한 그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 교수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굉장히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태까지 받은 코멘트 중에 가장 좋은 코멘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리더십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게 진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지려면 리턴이 확실히 보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의 리더십과 스폰서십,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려면 실질적으로 이런 리턴들이 확실히 이제 보상이 돼야 되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블랙박스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된다라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건 굉장히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고요. 이런 배경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신 교육사회기술산업 공간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제가 이런 걸 해봤습니다.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교육 부분을 다 이해해서 들어가서 산업 부분으로 전환시키는데 이해가 다 안 되고 산업 부분으로 쭉 들어가 갖고 교육 부분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접합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도 역시 이게 서로가 상당한 괴리 속에서 있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영역화된 경계화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한계성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다층적 플랫폼에서 이해관계 조정 문제 아까 첫 번째하고도 연계가 됐는데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첫째는 산단공이 이걸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 산단공이 이거를 하지는 않고 다만 이런 것들이 대학이 그 기술 협력 과제를 통해서 산학 협력 과제로서 수평적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요즘에 조금씩 도전적으로 나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런 플랫폼은 아까 대기업 구조가 그건 대기업이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보다 수평적으로 기업들 간의 필요에 의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수평적으로 만들고 그런 다층적인 어떤 체계를 가져가는
자율적 플랫폼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규율도 같이 생성이 될 수뿐이 없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약간 조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고 그런 좀 착한 플랫폼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미 기술 개발 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분을 조금 확산시켜 주는 건 어떠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플랫폼에다가 돈을 못 주더라고요. 대학이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부가 줄 수 있는 돈은 공공기관 내지는 자기네 산하기관 내지는 그 법적으로 그 TP라든지 이런 기관들한테 그 사업에 그걸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업한테 들어가긴 힘들고 그럼 중간 조직의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스무스한 거는 TP는 이제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니까 이제 이런 일을 받길 싫어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라든지 몇 개 이제 또 이런 중간 협회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좀 갖고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의 코멘트도 상당히 제게는 고민을 해야 될 과제고 제가 요번에 이거를 경남을 대상으로 한번 이걸 실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혹시라도 학회가 이 학회든 어느 학회든 혹시라도 학회가 열린다면 이거에 대한 실증을 가지고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를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의 진단 그리고 생태계 그다음에 기업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종합 토론을 하기에는 시간이 거의 25분 그다음에 지났고 또 식사 저녁 시간이기도 해서요. 종합 토론은 생략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의 박사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어찌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다 모였네요. 사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좀 초반에 좀 허둥지었는데요. 갑자기 저희 그 지도학생 중에 한 분이 그 사모님이 나이가 젊으신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돌아갔대요. 그래서 아까 허겁지겁 그 대전을 갔다 오는데요. 참 이게 우리나라라는 데가 왜 이렇게 수도권에는 차가 이렇게 많이 막히는지 아까 소위 평택부터 서울까지는 그냥 주차장이더라고요. 참. 그런데 그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쭉쭉 빠지는데 참 우리나라라는 데가 참 그러니까 평택까지가 상당히 아시다시피 산업에 지금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면은 그냥 덤프 트럭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물류를 담당하는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그런 모습도 보면서 오늘 와서 지역 산업 들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사실 저도 사실 이제 이게 전환기잖아요. 일단 여러 가지 어떤 코멘트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그 참여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가셔도 됩니다.